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나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최욱입니다. 강유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봉우 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봉우입니다. 네,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한쪽 진영 편만 든다. 정부 비판하는 보도만 비평한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 대한 비평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세게는 말고요. 정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자주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자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간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건 아니고 일요일 날 저녁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이제 잠을 이루기가 좀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뭔가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물론 프로그램의 진행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행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잘 무거운 주제에 비해서는 자연스럽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 직업이 또 이제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연구하고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보니 듣는 얘기들이 계속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다수의 미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볼 때마다 참 불안합니다. 저렇게도 KBS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디어 업계에서 어떻게 밤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받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고 돌아가시면 욕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여기저기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우 정책팀장님 어떠세요? 사실 저도 하는 일이 어쨌든 언론 모니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때로는 응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 방송 처음 시작하실 때 KBS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점은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KBS를 주제로 삼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많이 나아지신 것 같고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반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언론계와 관련된 제도, 기관 이런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다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좀 제도나 두 분이 싸우고 있어요. 정책에 그렇게 싸우시면 어떡해요? 중심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고 복잡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제나 소재가 저널리즘을 비평한다는 것은 결국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보도,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쪽으로 저는 오히려 좀 이게 무겁지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나 정책 쪽으로 가보면 물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지고 들어도 이렇게 뭔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를 연구를 한 지 이제 10몇 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마저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가끔 방송에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정책 쪽을 연구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물어보죠. 오늘 방송 잘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장이 오늘은 좀 잘못되었다. 그 머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흰머리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코멘 아니 말이 어땠냐? 설득력이 있었냐? 내용이 어땠냐? 말은 어때?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항상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는 편입니다. 누가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사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제도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제도나 정책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하다 보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또 돼버릴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좀 그러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한마디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걸 끝까지 뭐라고 하시면 오늘 또 이거 정책 제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뭐 오늘 의상이나 분장이나 헤어나 다 완벽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내용에만 집중해서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상이나 헤어나 분장은 KBS가 해준 겁니다. 네. 아니 최욱 씨도 그 녹화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그 전문가 그룹만 보게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최욱 씨가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야기인즉슨 프로그램이 정준이 위주로 가지 말고 내 위주로 좀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눈높이를 낮춰서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시각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정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요즘은 강유정 교수님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욱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비주류의 어떤 날섬이 좀 사라지고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너무 1년 동안 전문가가 거의 다 되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 제 수준에 좀 맞춰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최욱 씨의 오늘 날카로운 질문,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이 이 방송의 품질을 좌우하니까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좋습니다. 대중의 시각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방송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계 뜨거운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종합편성 채널 종편의 편법 승인 의혹입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검찰이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N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회사 예금을 담보로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게 한 혐의,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책임을 지고 장대환 MBN 회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 TV조선과 채널A 역시 초기 자본금 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편 승인 취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개국 8년을 맞은 종합편성 채널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재승인은 어떻게 될지, 또 종편이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먼저 저희 정미정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번 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건 사실 종편을 처음 승인했을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종편 관련한 승인심사 자료 일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제 의혹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2011년 1월 역시 방통위는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했는데요. 사실상 전체 비공개라고 보면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1월에 언론연대가 부분 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그 취소 청구를 또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계속 공방전이 벌어진 거죠. 이제 결국 방통위에서는 이제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2011년 7월에 언론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2년 1심에서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고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방통위가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2심에서 다시 방통위의 항소가 기각되고 방통위는 또 항소를 합니다. 자, 이제 지난한 과정입니다. 계속. 그다음 2013년 드디어 대법원에서 방통위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
그러니까 2011년 1월부터 제기되었던 그 정보 공개 청구가 2013년 7월에 그래서 전부는 아닙니다. MBN의 일부 자료를 제외한 종편 심사 자료를 일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은 이 승인과 관련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방통위는 계속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 어쨌든 이 자료 일체가 공개되고 시민단체에서는 언론개혁 시민연대나 언론인권센터나 등등 몇 개 시민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종편 승인 검증 TF를 꾸립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MBN 일부 자료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약간 좀 늦게 오픈이 되면서 좀 그 승인 검증 TF의 보고서가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MBN이 승인 심사 후에 법인주주의 무려 86%가 출자 약정을 철회한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 거죠. 이랬기 때문에 MBN이 이제 그때부터 자료 제출에 계속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미 방통위가 처음에 승인을 할 당시에 투명하지 않은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될 규제 기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거부하고 항소하고 그것이 기각될 때까지 계속 자료 제출조차도 이렇게 거부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단 증선위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MBN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TV조선이나 채널A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의 방통위는 이전에 11년과 12년과 13년의 방통위하고는 뭐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나 기준은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때는 맞았지만 이제는 틀렸다고 할 것인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규제기관이 방통위가 이 같은 데이터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건 또 뭘까요? 저는 그렇다면 규제기관에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요즘 강연 많이 다니시죠? 네. 네, 여기 저 혼자 다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야죠. 네, 네. 최욱 씨 못 알아들은 거 하나도 못 질문하세요. 알아듣겠어요. 예. 다시 재질문하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MBN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를 일단은 몰라요. 그러니까 종편이 최초에 되기 위해서는 뭐 3천억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MBN 스스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돈 나눠줘가지고 그 이제 투자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MBN이 스스로가 지분을 다 가지면 안 되나 보군요. 네. 이런 걸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 여쭤보세요 다시. 방송법에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이.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네. 이제 그래서 차명으로. 차명으로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지면은 이거는 아주 큰 애초에 문제인 승인 거죠. 조건을 위배한 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30.5%가 돼서 30% 넘는다고. 네, 아. 아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언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2009년대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디어법 개정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도 옥신각신 했었던 기억이 나고 수많은 언론학자 교수님들이 등장하셔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논문도 쓰시고 그리고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그리고 인터뷰 하시는 대상으로 나와서 왜 종합 편성 채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처럼 지상파 3사가 모든 걸 독점하다 보니 너무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종합편성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슈퍼스타 K 같은 오락성 강한 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종편의 현황이 될 걸 예측을 못했고 하지만 미디어법 개정을 할 때
어떤 점에서 제가 그때 이상했던 게 24시간 내내 방송도 가능하고 중간 광고도 가능하다면 어쨌든 굉장히 상업적으로 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처럼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재승인 과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애당초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 이런 편성 채널 자체가 그게 괜찮았던 건지라는 저로서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네. 이게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것도 재미없어지니까. 네. 핵심은 이제 신문 기업이 방송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른바 신방 겸영 금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신문 기업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강한 이제 그런 미디어잖아요. 근데 방송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의견을 지나치게 강하게 내비치면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따라서 방송의 숫자 자체는 적고 뉴스도 하는 채널의 수가 적은 게 일반적인 형태고 방송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내용적인 규제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신문은 내용 규제를 안 받거든요. 근데 이런 신문 기업이 같은 미디어 기업이란 이유로 방송을 갖게 될 경우에 신문을 통한 여론 형성의 역량이 엄청나게 센 데다가 방송까지 결합이 되면 우리나라의 언론, 우리나라의 여론을 상당 부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해서 전통적으로 신방 경영을 금지해오는 그런 이제 체제를 채택해 왔었던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 구분을 조금씩 없애가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제한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힘을 얻었고 그래서 일부 진출을 허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대신 안전장치를 일부를 마련해 둔 게 소유 구조를 좀 다양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신문 기업이 출자한 그런 어떤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방송에 대한 지배력이 너무 강해지게 되니까 신문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소유의 액수의 상한선을 마련해 둔 그런 것이 사실 핵심적인 규제의 어떤 방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MBN의 이와 같은 방식은 바로 애초에 취지 자체 두 가지를 다 허문 거예요. 신문이 결국 방송으로 진출하게 된 거고 게다가 진출하고 나서도 신문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조차 우회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봉우 팀장님. 네, 아까 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특히 이제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MBN 관련 의혹이 이제 사실로 사실 밝혀진 셈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방통위의 어떤 직무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는데 정미정 위원님께서 예전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걱정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책임론도 오히려 더 강하게 제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러한 의심이 나오는 원인 자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본금 충당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편에 대한 의혹들, 문제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제기됐거든요. 뭐 기본적으로는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부터 당장 시청자들이 느끼는 문제고 그 외에도 특혜 문제, 여러 가지 특혜 제도, 미디어 랩, 뭐 좀 이따가 얘기하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는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조사 자체를 꺼린다거나 의혹에 대한 검토 자체를 꺼린다거나 조금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또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때는 틀렸다는 판단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방통위가 과거에 해왔던 어떤 그런 부실한 태도 이런 것을 일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방통위는 왜 종편에 특혜를 주려고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눈을 감으려고 했던 거죠?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편안하게 아니, 하세요. 글쎄요. 글쎄요, 이거는 그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배경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편 출범 자체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 등이라는 그때 당시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의 굉장히 강행, 어떻게 보면 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법 개정과 그리고 절차들 이런 거를 거치면서 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서 방통위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나 정부 따라서 똑같이 맞추어가는? 자, 이것도 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데. 네. 일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이제 탄생을 한 건 맞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요. 기존의 방송위원회라고 이제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기관과 정보통신부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통신을 관리하던 기관을 합쳐서 거대한 규제 기관을 만들어준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막강한 정부 기구죠. 근데 이 방통위원회 구성은 좀 독특한 게
위원회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건 장관이 운영하는 데가 아니라 장관급의 위원장과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이 함께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이 구조를 왜 만들어놨느냐? 방송이나 통신, 특히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언론의 자유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정부가 이거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건 옳지 않다 해서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도 위원이 돼서 그 위원회 전체가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합의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라라고 네. 하는 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규제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수 구조라는 게 있어서 위원장 플러스 2명 정도의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으면 이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또는 뭐 지금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정부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업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지지 기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밀어붙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를 겪어야 하는 임명직인 거잖아요. 임명직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제 상식선에서 보자면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사태를 보면,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인가가 그러면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제가 아까 시작에서도 이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미 만들어졌고 약간 무리한 과정을 거쳐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언론사, 특히 이제 신문 지면 언론사들과 방송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좀 우려됐던 상황 중 하나는 이게 종편을 하게 될 그런 신문사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편향성이라는 게 너무 뚜렷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거의 언론 지형에서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혹은 과하게 말하는 아주 우익적인 어떤 언론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이게 이미 시작됐을 때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이제 최종적으로 불법이다라고 얘기가 되더라도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상식적 수준에서 없어지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억지력을 가진 그런 기관일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MBN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이, 차명 자본 의혹이 예전에도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이번에는 한겨레에서 계속 TV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5일에 TV조선 출범 당시 50억 원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TV조선 대주주인 조선일보사에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출자 당시 수원대 재단과 조선일보가 손실 보전 약정을 맺었다면 조선일보가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보도를 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한겨레 주장은 허위라며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사와 수원대 재단인 고은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거래 가격 산정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의 주식거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때 지극히 상식적 기준인 시가에 따라 책정됐을 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조선일보사 고은학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특정 금액의 주식을 되사 손실을 보전해주는 바이백 옵션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채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겨레 신문은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사는 고은학원을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라고 보도를,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려운데 그 TV조선이 처음에 생겨날 때 수원대학교에서 그 주식을 좀 샀나 보군요. 네. 근데 그때 샀던 가격보다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좀 떨어졌나 봐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 가격 그대로 되팔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같이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할 텐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MBN도 그렇고 지금 나오고 있는 TV조선의 의혹도 그렇고 좀 이따 얘기하게 되겠지만 채널A도 마찬가지인데요. 출범 당시에 이게 방송사를 만들려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가. 네. 방송이라는 게 뭐 동네 슈퍼마켓도 아니고 엄청 큰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자본금 3천억이라는 이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사실 3, 4 모두 말 그대로 투자금이 모자랐던 것이죠.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충분하게.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인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대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래 샀던 가격대로 조선일보사가 사줬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조선일보가 주식을 다시 가져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에 투자한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과정 안에서는 그 수원대학교 재단이 처음에 그 주식을 매입을 할 때 학교 발전기금을 쓰면 안 되는데 학교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학생들 장학금 주고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써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게 판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그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언론사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원대학교 재단이 자기네 회계 회의에 써놨어요. 이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진 그 손실에 대해서는 재단이 알아서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단은 아무 책임 안 지고 조선일보가 50억을 그대로 주고 사준 것이죠. 원금 그대로. 그럼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배임이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임 의혹과 이면 계약 의혹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싼 것을 비싸게 샀으니까 그쪽이 되면 배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수원대학교와 조선일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이 두 집안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사돈지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있다면 종편 취소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30%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회적으로 산 게 되면은. 배임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양날의 검이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가 지금 기사를 쓴 거고, 근데 조선일보는 거기에 대해서 둘 다 아니다. 일단 수원대하고 조선일보는 겉으로 봐서는 완전히 다른 뭐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겨레 기사는 좀 아니다. 둘 중 하나라면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사는 써진 거죠. 네. 지금 채널A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TV조선 문제도 그렇고 아까 잘 지적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보유하는 그런 어떤 주식과 나머지 자본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른바 이제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 또 대기업은 이제 또 출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막 손 벌린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3천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자기하고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자기가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 이렇게 대충 넘겨주고 투자를 대신하도록 맡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둘 다 일종의 차명거래 의혹 같은 게 있는 거고 TV조선 케이스 같은 건 혹이 차명거래 의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손해는 안 보게 해줄 테니까 일단은 투자를 해주는 척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사든 뭐든 해가지고 손해는 안 보도록 손실 보전을 해줄게. 바이백 하는 그런 정도의 약정을 실제로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까지도 이제 나온 거죠. 물론 조선일보 측에서는 그걸 둘 다 부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채널A의 경우는 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MBN 상황이나 사태나 지금 말씀하신 TV조선이나 그다음에 채널A나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는 근본적으로 거죠. 비슷한 맥락이죠. 결국은 이제 돈이 모자라고 내가 돈을 다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든 차명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을 넣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승인 초기부터 그렇지 않느냐는 의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승인이 이제 됐고. 와서 이게 다시 이제 불거졌는데요. 이제 또 채널A 같은 경우는 이전에 검찰이 고발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불기소 처분이 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방통위의 관리 감독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넘어가 줬을 가능성. 아직도 뭐 제대로 몰랐거나 이랬을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도 잘 안 보여주고 이랬던 것으로 보면 적어도 초기 투자 과정에서 초기 심사 과정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중간에 규제가 충분히 가능한 어떤 시점에선가 그냥 간과시키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나머지 두 사례 중에서 검찰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최근에도 나왔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하느냐 아니냐가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네. 언론사를 기소하는 거 검찰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예, 원래는 언론이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언론은 잘 안 건드리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거래 관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의심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특히나 이 정부하고 그 당시 정부하고 상당히 친화적인 그런 막 이제 승인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소 처분하거나 혐의를 굉장히 짙게 파헤치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검찰 행동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차명 계좌에 관련된 그런 수사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압수수색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 건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죠. 아, 그 방통위나 검찰이나 다 국가기관인 거죠. 그럼요. 야, 이거 진짜 너무 화난다. 지금도 그렇게 수사 의지가 있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까 잠깐 MB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제로 불법이다라고 됐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또 제도적 보완을 해서 그런 방송을 정지한다던가 실질적으로 억지력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우려하는 거는 계속된 소송전으로 가면 소송을 벌이면서 계속 방송사의 생명은 유지가 되고 넓혀지고 그리고 더더욱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곧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면 이 종합편성 채널이 굉장히 활활 타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또 집중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영향력이 커질수록 좀 더 이 불법에 대한 우리가 적당한 응대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하고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좀 불편한 게 방통위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못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꾸? 그러게요. 저도 바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이니까 그런 방송 정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네.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네. 아니라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허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채널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와 함께 종합 편성 채널 4개, 그다음에 뉴스 전문 채널 24시간 채널 2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홈쇼핑. 예? 홈쇼핑. 그리고 홈쇼핑까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상당한 특혜를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아니면 채널을 그냥 등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못하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수할 수 있어요. 허가해 준 거 회수할 수 있고 승인해 준 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요. 네. 조건만 맞으면 그거를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재승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실제로 재승인 과정에 점수를 매기는데 네. 그 점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전제로 대신 더 강한 규제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타협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적 타협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부담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명확해 보이는 사안들이 좀 있고 네. 특히나 법적 판단들이 내려지게 되면 실제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명확해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다수에 의한 결정을 내리면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채널 A의 경우는 2013년에 검찰에 고발당했고 2015년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해달라 이런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 동아일보 간부의 개국 전에 동아일보 간부의 누나가 대표로 있던 자본금 1억 규모의 중소기업이 30억 원의 주식을 샀다가 종편 승인 한 달 만에 매각한 사실을 두고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뭐 진술 내용상으로도 동아일보가 빌려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검찰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재수사할 만한 여지가 있을지. 네. 글쎄요. 네. 저 이 2013년에 이제 고발했던 시민단체들 중에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던 시기는 아니지만 이때 근데 사실 굉장히 고발인 입장으로서 저희가 황당했던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중소기업이 채널A에 투자했다는 30억의 출처가
동아일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무혐의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동아일보 돈이면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오고 있는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30% 가질 수 없다. 네. 이 규정을 뛰어넘는 돈이었거든요. 그 규정을 위반하는 돈이었는데 그러면은 추가적인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서 무혐의 결론을 내버렸고 수사가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1년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동아일보에서 30억이 나왔다면은 그것을 그러면 왜 무혐의 처리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수사 과정을 보면은 순수한 대여금이라는 동아일보 측의 주장을 믿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 고발했던 시민단체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어떤 관례나 전례들을 보면은 이걸 재수사하는 것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욱 씨 또 뭐라고 그 쓴소리 하셨죠? 말씀들은 왜 자꾸 갖고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할 거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승인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제 입장에서 보면 유야무야 넘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자꾸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그 수사권이라는 것이 언론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는 덮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이 나와도 그 부분이 어떤 점에서 수정 보완합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름의 타협을 통해서 자꾸 넘어가니까 학습 효과죠. 그러니까 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왜 재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약간의 무력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회의적인 의견이 좀 있는 듯합니다. 네. 아니 두 분 말씀처럼 이번에도 또 방통이나 검찰이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이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판하듯이 이거는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검찰의 기소로부터 시작한 수사와 기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프로세스 자체는 네. 고발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은 보통 이것을 움직이는 경우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쥐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되게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서 뭐 권력을 무너뜨린다라든가 이런 식의 자기 조직이 빛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면 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자기네들이 무혐의 처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일 수도 자기 있구나. 자존심을 이제 잃어버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명예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뭐 그렇게 봐줬으면 저도 좋겠는데 검찰 현재까지의 검찰의 모습은 대단히 미온적이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식의 수많은 장치들조차 쓰지 않는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검찰의 기소라든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불법성이 밝혀지면 훨씬 더 강력한 승인 취소에 관련된 어떤 근거들을 얻게 되지만 실제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시됐던 것들만으로도 낮은 점수를 줘서 충분히 재승인 탈락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이제 그 의견을 내줘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 결과에 불복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언론사가 걸면서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뭐 그렇게 간다고 해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그래야 법적 판단이 실제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러면 방송통신의 이 판단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사라든가 일정한 재판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쪽에 좀 더 가까이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4월에 재승인 심사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고요. 11월에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 지난 6일에 어떤 선입관 없이 엄격하게 진행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정미정 위원님 재승인 조건 심사 어떻게 하는지 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까지 2014년하고 17년 두 번에 걸친 재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좀 많지만 일단 가장 최근 거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은 종편 4개사가 모두 무리 없이 점수를 받아서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2017년에 는 이제 드디어 TV조선이 이제 미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BN 같은 경우는 이제 총점은 채웠지만 한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과락을 또 받게 되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받으면 이제 재승인이 나가게 되고 650점이 안 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650점을 넘게 획득을 하더라도 이제 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 점수가 과락인 경우 이때 당시 과락의 기준은 40%입니다. 이게 내년에 또 재승인이 있는데 지금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은 이게 상향 조치가 됐습니다. 50%로.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때 2017년 당시에 이제 40%였습니다. 40%에 미달하면 총점이 넘어도 이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JTBC 채널 A가 이제 무난하게 이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그러니까 조선방송이죠. 조선방송이 650점에 미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MBN이 일부 조건에 있어서 이제 과락을 받아서 역시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TV조선과 MBN, 이제 MBN은 좀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이 세 개의 방송사가 먼저 하고 MBN은 약간 좀 뒤에 이제 심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TV조선, 그다음에 MBN은 조건부 재승인이잖아요. 점수가 미달이 돼서. 네. 근데 이 4개 종편에 대해서 같은 조건이 부과됩니다. 재승인 조건이. 그러니까 그럼 아니 점수가 높아서 별다른 게 그냥 조건 승인이 났는데도 이제 조건이 또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도 똑같은 조건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구절절합니다. 다 네, 대표적인 거 한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게 참 이런 추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계획을 준수해라. 이건 모든 언론사의 조건부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을 드릴까요?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상호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해라. 장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 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해서 매년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해라. 그다음에 이거를 뭐 꼬박꼬박 보고해라. 뭐 이러한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도 아니네요. 아니 근데 이 중에서 좀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이 당시에 이제 2017년 재승인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2017년 재승인 당시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출범 이후에 2011년 12월에 출범한 종편이 이제 12년, 13년, 14년, 15년 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엄청 받았습니다. 정말 다수. 그래서 이제 별명이 붙었죠.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이다.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되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승인 부관 조건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특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보, 막말, 편파 방송에 해당하는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명시합니다. 뭐 심의 규정 9조, 13조 1항 내지 3항, 5항 뭐 이렇게 특정해서 그 오보, 막말, 편파 방송과 연관되는 규정들을 딱 적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앞으로 매년 4건 이하로 줄여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시정명령 조치하고 또 이게 반복되면 정말 승인 취소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조건을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봉훈 팀장님 뭐 승인 될 때마다 네. 우라가 짐시지 않으셨나? 아니 지금- 이런 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네, 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017년 재승인 당시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결국에는 면죄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불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을 합격시켜준 어떻게 보면 부정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봤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최욱 씨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그 조건부가,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의 그 조건이 원래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언론의 조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건부가 그동안 방통위가 종편에 했던 그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실제로. 진짜요? 예, 정말 나름대로 방통위가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조건부였다는 것이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4건 이하도
굉장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제였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 실망하는 와중에도. 근데 정말 또 영악하게 또 선거방송 기간은 또 빼버려서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합쳐서 이제 4개가 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께 4개고 선거방송 기간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아주 막말과 그런 여러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향연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이런 제재들이 굉장히 결국은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지 제재가 약간 사후적이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 방송들의 질과 어떤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인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점에서 오히려 열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그냥 가능성들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로서는. 근데 이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이 재승인이 있었고 이제 내년이 또 재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 그리고 지금 방통위에서는 뭐 원칙대로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 12월에 채널 A와 MBN이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과한 그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정 명령을 받으면 재승인에 이게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계획을 냈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규제기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당연히 재승인에 이게 감점 요소로 작동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이 시정 명령이 반복되면 이제 제도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업무 정지에 뭐 승인 취소 또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5월에 이 두 방송사가 채널A와 MBN이 방통위 시정 명령에 불복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소송 중이면 재승인 심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시정 결론이 안 명령의 난 효력이 문제니까.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돼서 이제 이게 끝나야 반영을 해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당장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계획을 낸 겁니다. 스스로 계획을 내고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무력화를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같은 케이스면 소송을 하겠네요. 그 입장에서. 당연히 소송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재승인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승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요. 그러니까 3년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심사받는 입장에서도 막 심사 준비하느라 허덕이고 다 끝나서 보면 또 다른 심사 오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과잉 규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런 허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일자만 딱 넘겨버리면 앞에 게 일종의 리셋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잘못했던 일들이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새로운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로 안 반영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게 현재 재승인 제도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송에 대한 허가나 승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 중에 실질적으로 채널을 탈락시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언론사나 미디어를 통제하는 직접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갖추되 실제로 그걸 통해서 면허 취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이제 예전에 경인 지상파 방송인 ITV라고 하는 데가 이제 허가가 이제 취소가 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지금 OBS로 대체된 이제 그런 형태인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건 오죽 잘못했으면 이럴 정도가 갔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 내리는 데 굉장한 부담을 안는다라는 게 있고 아까 강유정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선거 시기가 맞물리면 각 정당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그 어떤 상위위원들이나 이런 경우들에는 언론사를 건드리지는 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작동할 가능성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의 재승인 과정을 엄격하게 마음먹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죠. 저도 그 부정적인 예측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왔으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취소까지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최욱 씨가 계속 문제 제기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저는 맞추기를 바라지도 않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야 한다를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승인 취소가 가능하지만 꼭 취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럼요. 예, 사실 뭐 회사 문 닫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어떤 약속을 받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이한 생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그러면 없애야지. 아니 어떻게 없애? 이렇게만 가면 끝도 없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그런 거래의 여지를 넓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가지고 사회나 그 회사에 상당한 타격을 주느니 논란을 야기하느니 개선을 유도하자. 그럼 조건부 재승인의 그 조건 자체가 그럼 굉장히 개선 효과가 있는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신 그 특이한 한 건을 제외하고 나면 조건부 재승인에서 그 조건이 명확하게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반드시 취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원래대로라면 언론사가 됐건 뭐 방송사가 됐건 간에는 시장 논리가 작동해서 없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아서 돈을 못 벌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방송사, 특히나 언론이 연계된 방송사가 시장의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출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미디어 시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시장의 논리를 왜곡시키는 구조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건 미디어 규제기구로서 미디어 규제기구라는 건 시장의 어떤 질서를 잡는 기구란 말이에요.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불공정 거래 같은 것들을 쫓겨나게 만들거나 또는 그 결과로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조치들인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결국은 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하지 않은 시장 주체들에서 과감한 퇴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질서를 수립하거나 이 둘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있나요? 이익은 있나요? 어때요? 종편이요? 예, 예. 종편은 대부분이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흑자 구조로 돌아선 것들이 있고요. 자본이 좀 위태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승인 취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방통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참에 승인 취소 조건을 좀 더 좁혀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자꾸 안 지키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자체를 좁혀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는 건 향후에 이제 퇴출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는 퇴출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취소도 가능하다는 건 공정거래의 특정한 행위들, 시장령을 교란시키는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점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점수라는 거 650점 만드는 거는 객관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꽈락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은 미달되는 점수가 만들어지는 건 강력한 공정거래 관련된 의지만 밝히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점수를 굉장히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서도 충분히 퇴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 규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홈쇼핑에 한번 규제를 받아가지고 어떤 방송 시간대가 조절이 돼서 아예 생방송을 못하게 하고 녹화 방송으로 이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되게 놀란 게 방송에 대한 규제들이 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사력을 가질 수 있구나, 실행력을 가질 수 있구나. 근데 종합편성 채널에는 왜 그런 실질적 규제를 통해서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건 규제를 받았어. 그리고 어떤 일 때문이야. 불공정 거래 때문에 그 TV 홈쇼핑 같은 경우 규제를 받은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마치 언론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조건도 있고 여기에 맞추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하기로 했어라는 내부 소비자가 아니라 외부의 언론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밝히는 그런 규제와 실제 규제의 실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징금, 뭐 벌금 이런 것들도 사실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약해요. 대표적으로 MBN 같은 케이스는 지난번에 저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엑스파일 거래라 그래가지고 금지해 놓고 있는 광고 거래. 그러니까 이런 홈쇼핑 채널이나 이런 데하고 또는 기업하고 연합해서
특정한 광고성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특정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이건 PPL이나 이런 것도 아닌 광고 거래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했던 문서가 이제 민원연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공개되고 폭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뭐 재승인 취소로 가기까지는 약간의 벌금 받는 정도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럼 벌금을 세게 때려서 실제로 경영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거나 이건 징벌적인 수준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아까 제가 불공정 거래액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 점수에서 완전히 낙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 그 2018년 12월 그러니까 매해 12월마다 그 방송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 평가 결과가 재승인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방송 1000점 만점에 지금 앞으로는 이제 400점, 뭐 이렇게 350점, 400점 이런 식의 비중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승인에서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방송 평가가. 그러니까 2018년에 발표된 2017년도 방송 평가 결과 종편에 대해서를 보면 TV조선이 1등입니다. 평가가 좋은 걸로 나왔다고요? 네, 1등입니다. 예. 1등. 그리고 2등은 MBN입니다. 3등은 채널 A입니다. 4등은 JTBC입니다. JTBC가 꼴찌를 하고요. 네. 방송 평가 내용 종편 평가. 중에서. 네네. 네, 종편 중에서 종편 그렇습니다. 중에서. 이 네 개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JTBC가 프로그램 질 평가에서는 타 사업자보다 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뭐 협찬 고지, 중간 광고 위반, 뭐 이런 법령 준수 쪽에서 이제 약간 감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 종편 에 대한 방송 평가 결과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널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방송 평가 점수가 또 재승인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승인에서 방송 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 많은 부분이 방송 평가의 조항과 겹치기도 하고 비계량 항목이 많습니다. 비계량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 평가라는 것이죠. 정성평가.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추천은 이제 방통위에 권한이 있고요. 방통위가 또 이제 그 위원회 구성대로 이제 또 심사위원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국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아예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취소를 시키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에 미달이 나온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의지가 없다는 거죠. 네. 하기에는 지금 이래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종합편성 채널 종편 승인 과정 이전에 정말 탄생의 씨앗이 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뉴스 장면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편이 개국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석위원 148명 가운데 75명 이상이면 미디어법이 통과가 됩니다. 의장석으로 몸을 날려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결되심을 선포합니다. 하시면 돼야 대기업과 신문에 대해서 방송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인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종편이라는 하나의 얘기를 나왔는데 그가 그런 말 할 때까지는 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 MBC 그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도 최시중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 큰 것 같은데 종편이요, 그죠? 어떻게 보셨습니다? 저 때 국회 상황 이윤성 국회의장이었는데 저희 KBS 앵커 출신,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때 장면들을 좀 회상해 볼까요? KBS 분들 활약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게 이제 미디어법 개정 과정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미디어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미디어 연관 관련 법들이고요. 신문법, 방송법, 기타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연동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꾼 거예요. 최근에 미디어 시장에 관련된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법의 변경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겠지만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왜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종편 허가였거든요. 한 가지 플러스하면 이제 신규 24시간 뉴스 종합 채널을 허가해 주는 것 정도, 그러니까 승인해 주는 5개 정도의 새로운 채널 정도를 만들어 주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할 만한 상황이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편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잘 모르죠. 종합편성 채널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결국은 뉴스나 오락 예능 다 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 지상파 비슷한 채널을 더 만들어 주는데 지상파는 주파수를 쓰는 거지만 이 종편 같은 주파수를 쓰는 게 아니라 기존 위성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 채널 PP로 얹어 들어가면 돼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굳이 더 승인해 줄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 TVN이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계열의 수많은 승인 필요 없는 등록 채널들도 자기 할 일들 다 잘하잖아요. 굳이 이것들을 늘려줄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굉장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의 미디어법들의 핵심은 되게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내는 거였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방송 같은 지역 민방들을 도입하는 거, 지상파를 늘리는 거, 아니면은 케이블이나 위성이나 DMB나 IPTV나 이런 것들처럼 전혀 새로운 종류의 방송 서비스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미디어 관련 법을 개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들어올 때마다 시장이 실제로 커졌어요. 왜냐, 새로운 서비스 영역들이 생겼으니까. 근데 종편이라든가 24시간 뉴스 채널은 기존에 하던 애들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애들이에요. 그럼 이것 통해서 시장이 커질까? 대부분의 미디어 경쟁을 하시거나 이런 식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파이 나눠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 교란 효과가 크다, 더.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밀어붙였습니다. 논리 자체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다양성과 경쟁을 위해서. 결국 핵심은 지상파의 힘을 빼고 지상파 유사한 것들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상파하고 비슷한 것들을 넣어주는 데 있어서 누구? 자신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유사한 자신들을 정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주요 조중동과 유사한 그런 식의 보수적 신문 계열들로 하여금 신문 산업의 사양화를 막고 방송 산업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일종의 보온성 법 개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엠넷, TVN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종편과 결정적인 차이가 뭔 거예요? 그런 데들은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핵심은 이제 뉴스 정규적으로 뉴스를 편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은 기타 건 하면 안 되고 뉴스 보도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 편성 채널은 뉴스 플러스 다른 것도 해야 돼도 가능한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이제 TVN이나 엠넷 같은 방송사는 만들기가 더 수월하게 되어 있나 보군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뉴스 아니고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제 신고된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최근에 보면 TVN 같은 센터뷰니 이런 거 만들잖아요. 토론 프로그램 만들고 과거에도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사실 만들려면 충분히 만듭니다. 근데 정규적으로 뉴스의 형식을 가진 걸 편성하는 거는 상당한 이제 특권의 영역으로 좀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때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을 계속 연상시키면서 이제 그것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언론이 후진적으로 갔느냐 그걸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다라는 식의 굉장히 공공성 멘트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언론 통폐합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자유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경쟁이란 좋은 의미를 주는 것이냐 이렇게 좀 어떤 점에서 조금 오도된 경향들도 전 있다고 보는데 그 이미지를 좀 잘 활용한 거죠. 결국은 지상파가 독점을 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 독점권을 나눠야 한다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굉장히 넓히는 길이 된다라고 했던 긍정적 방향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도 결국엔 종이 신문사가 그 TV로 진출하게끔 하는 것 외에 과연 선택권이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이미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때 당시에 전부 다 좀 우려가 됐고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무리하게 미디어법을 이렇게 개정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는 이 경쟁이란 논리가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죠. 저 지금 한국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결국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사고, 입학사정관 이 모든 게 건전한 경쟁이라는 이 미명하에 다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되거나. 근데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자사고 문제, 입학사정관 문제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굉장히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미디어법 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 종편을 허가를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승인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학자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어쩔 수 없다면 그래 뭐 진출은 하게 해줘도 되는데 한 개 이상이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야. 이게 이제 대부분의 관측이었어요. 시장 구조상 광고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파와 함께 광고로 나눌 수 있는 채널의 숫자가 몇 계산을 해보면 한두 개 정도 아마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가 들어오면 아마 망하거나 아마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질 거다라는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주는 입장에서 자, 조중동이 있다라고 치고 기타 이제 신문사들이 이제 대부분 참여했으니까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주거나 두 개만 주면 나머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메이저 신문사들 가운데 그 지원서를 냈는데 자기만 똑 떨어뜨리고 얘네들은 줬어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장 욕을 덜 먹을 방향으로 최대한 해준 게 4개에다가 연합수직해서 5개를 준 거예요. 핵심적인 여론을 움직이는 주체들한테 하나씩 다 입에 물려준 겁니다. 즉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보훈을 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려와는 달리 다 살아남긴 했네요. 살아남는 게 건전한 모습으로 살아남았지 않았다, 일단. 현재 살아남은 건 생각보다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첫 번째, 망하지 않게 도와줬다, 정부가. 도와줘요? 네, 그 부분 특혜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수를 저질렀다. 수많은 불법이나 탈법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다. 세 번째로 그 과정에서 모두가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되게 이상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경쟁의 틈으로 빠져버리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2011년 정부가 이 종편 승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때 정책 목표를 4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정미정 의원님 그때 그 정책 목표와 실제로 적용된 현실과 좀 비교를 해주시죠. 이런 목표로 제시를 해서 종편을 허락해 줬는데 8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부합하게 방송을 했는가? 네, 근데 그 전에 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수 언론에 대한 일종의 보은,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는 2004년 탄핵이 이것의 출발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이제는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그때 당시에 지상파의 보도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총선에서 한 50석밖에 못 가지고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여론이 정말 급속도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나 이제 다른 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상파의 그런 어떤 과도한 영향력과 힘을 어떤 식으로든 제어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보수 신문들 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보훈의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장기적인 포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건 지금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미정 박사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게 이 당시에 이미 SNS 미디어가 굉장히 여론 형성에 상당한 힘을 가졌었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여러 이제 아고라라던가 이런 어떤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의견이 오가는 공론장에 대한 뭐 여러 수사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테면 보수적인 언론 그 매체가 신문의 영향을 점점 줄어들면서 SNS라든가 좀 더 젊은 세대들 혹은 좀 더 진보적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창구 말고를 좀 염두에 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완전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왜냐하면 방송 정책 방향은 SNS 미디어라든가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지원책이 만약에 방송미디어법 개정을 통해서 나왔다면 굉장히 시대 흐름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것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좀 퇴보하는 그 당시에 이미 꽤 마련되어 있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무시한 채 아주 전통적인 오히려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분명히 이런 보수적인 어떤 취향을 가진 언론 소비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 4개사나 허가를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점에서 4개사 모두에게 공평하게라는 걸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때 네. 여론 지형을 재구조화했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이유가 방금 지적해 주신 것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아주 딱딱한 증거를 잡기에는 어려운 분석에 좀 해당하지만 맞아요. 상당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집권 계획의 일부였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에는 상당히 강력해진 방송 쪽에서의 어떤 그 당시 불공정 보고서니 뭐 이런 거 막 내고 그랬던 것처럼 지상파가 대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신문들의 긍정적 보도, 신문들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심지어는 정치 구조까지 바꿔놓는구나라고 하는 발견, 이게 상당히 크게 컸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깨보실 것이냐,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라는 그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 테고 그게 2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지상파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공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형태를 사장을 장악하거나 이사회를 장악해서 결국에는 그 내부 구조를 싹 다 바꿔놓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항마로 우리 편이 되어줄 그런 어떤 신문사들이 방송으로 진출해서 방송 뉴스 영역들을 대항마로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실제로 작동했을 거라고 전 짐작을 하고요. 그게 물론 나중에 가면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에서 일부가 이탈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JTBC가 굉장히 선봉해서기도 했고 그랬으니까요. 의도된 대로만 다 흘러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방송 뉴스를 위주로 한 그다음에 여론 지형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전략적인 의지가 작동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2011년 정부가 종편 승인 계획을 발표할 때 내세운 4대 정책 목표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서 또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 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4번째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봉호 팀장님 종편 그동안 분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오랫동안 네. 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일을 해왔다고 보시는지요? 좀 조목조목. 글쎄요, 종편 출범 당시에 정부가 정확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종편을 만들었던 것인데 사실 지금 종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여론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은 이런 목표가 달성됐다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종편이 과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실 종편이 드라마 하나 만들기가 지금 힘듭니다. 종편에서 성공한 드라마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스카이캐슬이요. 예. JTBC는 좀 예외될 것 같아요. 네. 종편이 아닙니까? JTBC? 종편이 맞는데, 네. 맞긴 맞는데. 최근에 와서 한 2017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히트를 친 것들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채널A도 도시어부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2011년부터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냥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보기에 종편은 다양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애초에 종편의 정당성으로 삼았던 목표들은 상당 부분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편이 뭐 잘못된 건 또 잘못된 건데 그냥 오로지 그 저의 개인적 경험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한테는 종편이 자식이 못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효자예요. 못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식이 뭐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줄 겁니까? 대화를 해주겠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 하루 종일 종편 끼고 저희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또
좋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취향을 발굴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상파 안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가 거의 모든 국민이 비슷한 취향으로 그냥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케이블 채널의 등장과 함께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것, 지역이나 이런 식의 것들로 취향이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겪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거를 종합편성 채널이 일부 이제 보완해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특히나 노년층에 있어서는. 근데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애초부터 이건 지상파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편성하고 연령, 취향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포괄해라 이겁니다. 근데 실제 현재의 종편은 특정 취향에 복무하는 일반 케이블 채널하고 그다지 다를 바 없어요. 뉴스를 한다는 걸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면 이 한 채널 안에서의 다양성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부 특정 취향에 대해서 다양성을 만든 거에 비해서 원래 정책 목표하고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 거의 못했습니다. 종편으로 어떻게 무슨 융합하는 환경을 대응을 해요? 컨텐츠 시장 활성화나 경쟁 활성화 일부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외주 시장. 그러니까 프로덕션 같은 데들이 좀 늘어났고 왜냐하면 채널에서 다 자기 제작 못하니까 네. 바깥에서 사오고 구매하고 제작 맡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외주 시장 쪽에 어느 정도 약간의 시장 성장이 있었던 것 이런 네.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다양성의 제고라든가 방송 시장의 건전성의 문제, 해외의 진출라든가 융합 환경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식의 측면에서 실제 종편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 외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새로 도입된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왔지만 악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수진 그 당시 전 반통위원장이. 그래서 악의를 5명이나 만들어 놓고 종편 4개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많은 특혜를 줍니다. 의무보다는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신규 매체고 유치 매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되게 이상한 논리를 씁니다. 일부에선 그 논리가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영역은 특혜 영역이기 때문에 그 특혜에 대해서는 보통 더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하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지 뭔가를 지원해주고 키워줘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만 특별하게 상당히 특별하게 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특혜를 제공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아까 뭐 말한 번호를 앞부분에 배치해라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저는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네. 편하게. 종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후 2시부터 계속되는 시사 프로들. 뭐 시사 토크쇼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사실은 방송 영역에서 좀 죽어있는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버님께서 보신다고 했는데 네. 이 시간대에 집에서 TV를 볼 수 있는 이를테면 종합 편성 채널 역시도 지상파와 같은 효과니까 TV를 통해 보는 거니까 텔레비전 통해서 볼 수 있는 연령대라는 게 굉장히 특화돼서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종합 편성 채널 안에서 의미 있는 어린이 프로를 본 기억도 없고 탐사 보도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뉴스나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인기 있는 방송들이 이를테면 뭐 실제 상황 이런 것처럼 아주 저급한 어떤 점에서는 타블로이드 신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가십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률을 얻어낸다던가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편중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콘텐츠의 질과 양을 봤을 때에도 그럼 과연 그건 합격점이냐 시사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광고를 가지고 왔다면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다른 콘텐츠를 만드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합격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처음부터는 뭐 MBN이 이랬더라고요. 우리는 좀 시트콤이라던가 이런 것들 20, 30대 겨냥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갔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1년 만에 모두가 싹 다 성향을 다 바꾸고 이 4개 채널이라는 게 구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시사 프로그램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제 처음에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전혀 다양하지 않고 오히려 전 지금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낮 시간대 과다하게 시사가 많아진 것들이 좀 양극화 내지는 어떤 갈등이 과도하게 된 것에 저는 직접적인 영향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어느 정도까지 이제 늘었는지 수치를 좀 조사를 해오셨을 텐데요. 이봉우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이 종편 방송사들 특히 TV조선, 채널A, MBN 이 3개사가 극적으로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높아진 시기가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12월입니다. 2012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당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면은
TV조선 채널의 MBN 모두 50%, 60% 수준으로 갑자기 확 끌어올립니다. 당연히 다른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오락 프로그램은 반대로 확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JTBC만 3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기간이라는 게 또 의미심장하겠죠. 18대 대선이 있었던 기간이었고 바로 다음 해부터 2013년부터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버립니다. 50% 이상 거의.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벌써 한 5, 6년 전 일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사대담 프로그램만, 보도, 시사 프로그램만 50%를 해버리면은 시청자들이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비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7년 기준으로 대략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끌어내렸죠. 그런데 33%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재방송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은 아까 강유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틀면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비율을 낮춰서 그 종편이 원래 해야 되는 프로그램 다양성이라는 임무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출범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또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종편이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국면이 2012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초기 투자 많이 들어가는 거 드라마 해봤다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다가 결국 시사 쪽으로 틀었는데 그게 선거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수요가 쫙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시청률 조사를 해보면 시사나 뉴스를 다 포함한 것들의 종편의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선거 특수를 톡톡히 노린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덤으로 영향력까지 얻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재밌는 게요. 원래 종합편성 채널 또는 지상파와 같은 그런 식의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식의 채널들은 대부분 예능의 어떤 그 편성 비율을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능 오락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사나 뉴스나 뭐 탐사 보도나 어린이나 교양 프로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2012년 이후로 종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뉴스나 시사를 제한해. 한 5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존의 지상파한테는 뉴스나 시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하라고 얘기했으면서 종편한테는 그건 제발 좀 덜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지경까지 갔느냐. 안 좋은 콘텐츠를 많이 편성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뉴스나 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성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정치 편향성과 새로운 종류의 오락성, 심지어는 사실과 허위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의견으로 난무된 그런 식의 것을 시사인 것으로 포장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논문으로도 썼는데 이런 정치의 오락화라고 하는 것들 방송에서 구축한 사실 실질적인 시기가 바로 2012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